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25살 남성 드웨인 발렌타인. 그는 6살 된 아들 버바를 키우는 싱글대디였습니다. 드웨인은 어디 가도 눈에 단번에 띌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만큼 심성도 따뜻했어요. 특히나 하나뿐인 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죠. 드웨인에게 버바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또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까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사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버바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느님 엄마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걸 들은 드웨인은 안타까움이 들었죠. 사실 아이를 위해서 연애나 재혼 다 피해왔었는데 오히려 이게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2007년 6월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던 어느 날 거기서 새로운 보조 선생님을 마주칩니다. 31살의 타샤 필즈.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또 어린이집 그 선생님 특유의 다정함으로 드웨인 부자를 맞아줬고요. 알고 보니까 그녀 또한 4살 된 딸 렉시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더라고요.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대요. 아침마다 애를 데려다주고 오후에도 픽업을 가면서 드웨인과 타샤가 얼굴을 익히게 되고요. 조금씩 스몰 토크를 하면서 서로의 비슷한 처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나 드웨인은 이 선생님이 자기 아들 버바한테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죠. 타샤 또한 드웨인한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드웨인은 이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때 타샤가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게 된 거예요. 이날 이후로 매일같이 러브레터 같은 문자를 보내왔죠.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진실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한가득 쓰여 있습니다. 드웨인은 약간 어벙벙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꿈만 같거든요. 약간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달까?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가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서로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서로의 아이들, 각자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따스한 보호자가 되어주었고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양쪽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죠. 어느덧 네가 못한 청소, 네가 못한 요리도 내가 하면서 드웨인과 아들, 또 타샤와 딸 이렇게 4사람은 거의 한 가족처럼 녹아들게 됩니다. 애들도 다 잘 따랐어요. 이렇게 사이가 깊어질수록 드웨인은 타샤에 대해 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넌 어떤 걸 하고 살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타샤가 아주 자랑스럽게 답을 내놓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판사야. 나? 나는 전액 장학금 받고 형사 사법학 석사를 전공했어. 굉장히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털어놓지 않는 느낌이랄까? 대화가 좀 겉도는 듯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당시 드웨이는 타샤에게 너무나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요. 오히려 이렇게 예쁘고 능력도 좋은 그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샤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드웨인, 나랑 결혼해 줄래? 내 딸 렉시도 당신이 아빠가 되어주길 너무 원해. 와,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드웨인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살림을 합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연애한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예쁜 사랑을 키워가는 커플과는 반대로 이걸 좀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웨인의 엄마 리사였죠. 아들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타샤를 만날 때마다 어딘가 좀 꺼림직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 좀 더 따져보면 아니, 그렇게 좋은 집안에 석사까지 했다면서 왜 지금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하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타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봐라 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깊게 빠진 드웨인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쯤 굳건할 것 같았던 이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작은 버바의 복통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아들 버바가 설사와 함께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때 타샤가 아이 곁에 머물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죠. 하루에도 몇 차례나 약을 먹였고요. 근데 병원에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웨인이 무슨 약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타샤가 걱정 마. 나도 엄마라서 잘 알아. 이거 애들 면역에 진짜 좋은 약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후 버바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돼요. 결국 보다 못한 드웨인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샤가 먹이던 그 약도 챙겨갑니다. 잠시 후 버바를 진찰한 그 소아과 의사가 약까지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걸 애한테 매일 먹이셨다고요? 이거 변비약이에요. 지금 얘요, 장 운동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변비약은 장의 근육을 인위적으로 수축시켜서 설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장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더 심한 변비가 생기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칼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요. 이에 따라 저혈압,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또 탈수로 인해 어지러움, 피로, 두통까지 동반합니다. 드웨인 당황했어요. 그리고 일단 엄마 리사에게 이 상황을 말해주는데 리사가 어라? 너무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타시한테 가서 너 왜 우리 손자한테 이 약을 먹였냐? 라고 물었지만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이거 좋다고 해서 다 먹인 거다. 하면서 막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전부터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거둘 수 없던 리사가 은밀히 타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황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하길 걔가 거기 있었군요. 당장 도망치세요. 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걸 되묻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려요. 리사는 너무나 황당했죠. 충격적이고요. 타샤 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그녀는 즉각 이 내용을 아들 드웨인에게 전했어요. 근데 드웨인이 왜 이렇게 엄마 오버하십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라고 진정시키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은 거죠. 하지만 그날 밤 드웨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처럼 거구에 별 매력도 없고 또 애까지 딸린 사람한테 저렇게 절세 미녀가 적극적으로 구원을 한 게 이제 와서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드웨인은 타샤가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여러 가지를 조사합니다. 왜 일전에 할아버지가 유명한 연방 판사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죠.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 스펠링이 틀렸나? 그래, 이것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무심코 타샤의 컴퓨터를 보던 중에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또 그 안에 숨긴 파일이 있어요. 열어봤더니 충격 그 자체였죠. 타샤가 미치 캠프라는 남성과 결혼한 증명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샤에게는 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미치 캠프란 남자가 렉시의 아버지일 수도 있구나. 마음 진정시켰고 또 다른 문서들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 속 타샤의 이름이 좀 이상해요. 원래 본명 타샤 필즈, 타샤 모튼, 타샤 해시, 타샤 캠프까지. 왜 성이 다 다른 거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보통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즉 필즈가 처녀 때 성이라면 그 다음 모튼, 해시, 캠프 이건 다 결혼 후에 남편의 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 최소한 3번의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날 밤 타샤가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드웨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샤가 당황하더니 할아버지가 사고로 눈을 다치셔서 가봐야 된대요. 뭐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드웨인도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계속 캐물었죠. 그랬더니 타샤가 실토합니다. 사실 드웨인 이전에 이제 3, 4명의 남성과 결혼을 했고 아까 증명서에 있던 미치는 두 번째 남편 렉시의 친부라고 합니다. 다른 결혼들은 전 남편들이 뭐 음주를 하거나 도박, 폭력으로 인해서 다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털어놓게 돼요. 동시에 타샤는 여보, 내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드웨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드웨인 자신도 이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 하지만 3, 4번의 이 경력이 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후 드웨인은 은밀히 자체 조사를 이어갔고요. 드디어 타샤의 전 남자친구 케이스 존슨을 찾아냅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타샤랑 만나세요?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예요. 입 밖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애도 3명이나 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술을 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대요. 뭐 2번째 남편이 자기랑 딸을 성폭행해서 그 남자가 대신 죽여줬다나?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그랬대요. 난 생각만 해도 정말 그 여자 소름 끼쳐요. 질색팔색 하는 거예요. 케이스조차 타샤랑 엮이는 건 위험하다면서 드웨인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 대체 뭐지? 까면 깔수록 너무도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사실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웃는 얼굴로 타샤를 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해요. 결국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더 정확히는 타샤가 데이팅 어플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자기한테 소홀해진 드웨인을 떠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막상 그녀가 떠나게 되는데 드웨인이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혹시 주변 사람한테 휘둘려서 아내를 잃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우연히 컴퓨터를 켰는데 마침 타샤의 SNS가 로그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그 타샤의 전 남편이라는 미치의 가족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지난 2004년 타샤를 만나러 갔던 미치가 실종 상태인데 너 얘 어디 있는지 아냐? 애절하게 행방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드웨인이 미치 캠프 이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요. 와, 떡하니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웨인은 그 미치 캠프가 어떤 사람인지 왜 실종됐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미치는 미주리주에서 카페 설치업자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26살이던 타샤를 만났는데요. 타샤가 한참이나 연하였어요. 자기보다 11살이나 어렸거든요. 그런 그녀가 자기를 막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니까 신이 났죠. 그래서 미치는 사실 타샤의 부탁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소홀해졌고 얼마 안 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타샤와의 관계는 더 견고해졌죠. 2002년 결혼을 해서 렉시를 낳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갔고 다시 타샤가 바람을 펴서 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어찌어찌 하다가 2003년 둘이 재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타샤가 불륜을 저질렀네. 결국 결혼 생활은 8개월 만에 끝이 났고요. 이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같은 남자와 한 거죠. 근데 이때 타샤가 미치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버려요. 그리고 미치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4개월간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타샤는 딸을 데리고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불륜남인 33살 그렉 모튼과 재혼을 하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미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 데리고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고? 타샤한테 수차례 연락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딸은 찾아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2004년 8월 24일 불현듯 미치가 가족한테는 딸 렉시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라고 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 이후 실종된 겁니다. 그럼 미치가 어디로 갔냐? 그가 향한 곳은 타샤와 새 남편 그렉이 살고 있던 시골 농장이에요. 미치의 가족들은 분명 그가 살해당했다고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결국 사건은 그냥 미제 실종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었죠. 여기까지 파악한 드웨이는 앞서 전남친 케이스의 이야기까지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전 남편이 있다고요. 그래서 2008년 2월에 드웨인이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을 다 모아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 미치 캠프라는 사람 실종 사건의 배후에 타샤가 있다는 짐작을 하나하나 꺼내놨죠. 다행히 경찰도 심각성을 감지했고요. 미치의 생활 반응 전혀 없었거든요. 2004년 8월 이후로. 그래서 아무래도 그가 살해당한 게 맞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타샤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당시 그녀는 지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엘라베마에서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찾아갔고 타샤한테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데 아주 태연하더라고요. 미치? 그래? 아, 제 전 남편들이요? 저는 이혼을 한 후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아주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참고인 조사차 그녀를 조사실에 넣고 그때부터 베테랑 형사를 투입했죠. 과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문은 이어집니다. 5시간, 8시간은 기본이었고 거의 40시간 이상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 또 묻고 다른 방향으로 묻고 근데 여기에 타샤는 이랬다 저랬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형사는 근데 왜 아까랑은 말이 다르세요? 그럼 이제 타샤가 이제 당황해서 그런가요? 계속 이걸 물어보시니까 진짜 저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타샤는 여전히 빠져나갈 궁리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지치고 지쳤는지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2004년 8월 24일 그날 맞아요. 전 렉시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때의 남편 그렉이 미치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살해 장면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렉이 농장 근처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했어요. 저도 신고하려고 했는데 발설하면 제 딸을 죽일까봐 전 아무 잘못 없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어딘가 좀 거짓말이라는 감이 오시죠? 보면 앞서 남자친구 케이스가 타샤가 전 남편을 집으로 유인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근데 진실을 알기 위해선 무엇보다 미치의 시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경찰도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당신 그렇게 진술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럼 이제 시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그렉의 범행을 밝힐 거 아니냐 설득을 합니다. 이후 그녀는 직접 농장으로 가서 그 매장된 위치를 가르쳐요. 그래서 경찰이 일대 딱 모두 팠죠? 시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 경찰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자 타샤가 몇 년 사이 주인도 바뀌고 지형도 많이 달라져서 위치가 헷갈린대요. 또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가 살 때 그렉한테 들은 이야기라 확실한 위치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뺀질이 같아요. 다음으로 소환된 사람은 그렉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경찰이 당신 지금 다른 방에 있는 타샤한테 진술이 나왔다. 거기에 따르면 네가 죽인 거라는데 맞냐? 너 이대로 가면 네가 다 뒤집어 쓴다. 설득과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렉이 조건을 제시해요. 자백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형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이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이제 윗선의 승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허락이 떨어졌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렉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죠. 타샤와 결혼한 직후 그녀는 계속해서 그렉을 세뇌시켰습니다. 전 남편 미치가 자신과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또 성욕에 눈이 멀어서 딸을 뺏어가려고 한다. 제발 악마 같은 저놈을 죽여야 한다. 라고 간청했어요. 그렉이 처음에는 살인이라니 자긴 평생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더 망설였지만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은 저 렉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건 모두 타샤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고요. 성폭행 없었고요. 그냥 양육권을 지 혼자 100% 가지려고 그렉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치가 농장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렉은 바로 총을 준비했죠. 그리고 사건 당일 타샤가 미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기다리던 그렉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미치가 쓰러졌는데 이때 타샤가 가서 막 발로 차요. 그리고 침을 뱉더니 이어서 그렉한테 말하죠. 얼른 확실히 끝내! 이후 그렉은 4발의 총을 더 쏴서 그렇게 미치를 살해합니다. 2사람은 함께 산에다가 시신을 매장했어요. 그렉은 경찰에게 그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면서 얼마 후 시신까지 발견되었죠. 이제 증거가 완전히 나온 겁니다. 타샤, 당신을 미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말에 타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또 황급히 말을 바꾸더니 사실은 이혼 후에 내가 미치와 연락을 자주 하긴 했는데 그걸 질투하던 남편 그렉이 지 혼자 살인을 저지른 거다 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당신이 미치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냐? 그래 그건 맞지만 내가 살인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증언은 미치 쪽 가족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사람은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앙숙에 가까웠어요. 친구는 무슨 친구. 그러니까 타샤는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자기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로 몰락하게 되는 꼴이죠. 2010년 6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살인 교사를 했냐 안 했냐예요. 자, 타샤가 사주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쉽지 않아요. 검사 측은 타샤가 그렉을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 전 남편들을 막 차례대로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친구였던 케이스와 최근 남편이었던 드웨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검찰은 신문 당시 그 타샤의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이 담긴 녹화 테이프를 틀게 되거든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말도 계속 바꾸고. 배심원단이 이걸 보고 막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렉의 증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적으로 보더라도 그렉은 시신이 묻힌 장소 정확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타샤에게는 1급 살인 및 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타샤는요, 이 형량을 듣자마자 깍!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반면에 그렉은 형량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2급 살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2027년 58세 나이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총을 쏘고 죽인 건 그렉이지만 형량 거래도 있어서 2급 살인만 받고 19년을 받고요. 이 모든 걸 조종했다라는 게 인정된 타샤가 종신형을 받게 된 겁니다. 투옥 직후 진행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타샤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렉을 악마 같은 인간이래요. 지가 미치를 혼자 살해하고 내 인생까지 망친 사이코패스다라고 비난합니다. 여전히 이제 자기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은 이미 알고 있죠.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타샤는 총 5번을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성은 이제 3번이 바뀌었지만 그 와중에 한 번 더 결혼했으니까 4번이고 또 드웨인하고 또 했으니까 총 5번인 거예요. 그리고 5번의 이혼을 맞이했죠. 게다가 전 남편은 실종됐고 한 전 남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간에 모두 타샤가 있었어요. 여러 남성들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타샤 필즈. 그녀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진짜 감옥은 끓어오르는 자기애와 억울함일지 모릅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혼자 세 아이를 기르던 미혼모 25살의 제이미 아담스입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저스틴과 결혼을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자기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생겼고 또 새 아이에게 아버지까지 생겨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제이미의 뱃속에서 저스틴과의 사이에서 생긴 소중한 생명이 자라게 돼요. 그녀의 네 번째 아이였죠. 하지만 임신 7주차 신혼의 달콤함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2011년 12월 10일 새벽 5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제이미의 남편 저스틴 아담스였어요. 제 아내가요, 맥도날드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즉각 그가 알려준 대로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출동했어요. 가보니까 거기엔 제이미의 차량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무도 없고요. 남편에 따르면 지난밤 10시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임신한 아내가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 홀로 1시간이나 차를 몰고 48km 떨어진 맥도날드로 향했다고 합니다. 또 밤 11시쯤에 잘 도착했다라는 문자도 남겼고요. 하지만 1시간 후에 자정이 지나서 남편이 연락을 해보니 전화가 꺼져 있고 지금 연락 두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형사는 남편에게 아내가 만나기로 한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하지만 그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쭈뼛댑니다. 이게 형사의 촉에 좀 이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밤 늦게 그것도 임신한 아내가 혼자 외출을 하는데 남편으로서 누굴 만나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더해 저스틴은 계속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티가 나게 불안한 기색도 역력하고요. 경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추궁했고 마침내 이틀 후에나 저스틴은 경악할 만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그날 밤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러 갔대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밤늦게요? 남편이 말했죠. 외춘이요. 이거 결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제이미의 성매매를 관리하던 사람, 그러니까 포주의 역할을 한 게 다름 아닌 남편 저스틴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일단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한 두 사람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린 거예요. 하물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요. 당시 남편 저스틴은 군인이 되고자 군사 기초교육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 5 가족을 부양하기엔 무리였어요. 그렇게 돈에 쪼들리던 어느 날 아내 제이미가 남편에게 농담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여보 나 좀 봐봐. 나 완전 남자들이 돈을 퍼줄 것 같은 몸매 아니야? 응? 이게 이제 제이미는 남편에게 자신의 어떤 몸매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죠.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든 겁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제안을 했죠. 여보, 매춘해 볼래? 처음엔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애는 셋에 곧 넷이 되죠. 또 남편 월급은 쥐꼬리 같지? 워낙 삶이 궁핍해서였는지 제이미 또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8월 달이었어요. 저스틴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즐거운 마사지를 해준다라는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건 사실 조금만 읽어도 성매매를 암시한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문구가요. 저희는 휴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약간의 보상을 주신다면 제 아내와 밤을 보내는 것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저스틴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거예요. 아내 공유해준다고요. 이 변태적인 내용은 또 다른 변태들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했어요. 그때부터 문의가, 아니 고객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보통 저스틴은 아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면 그 일이요.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그녀를 고객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해요. 혹시나 위험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보디가드 역할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몇 달간 부부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하필
제이미가 사라진 그 12월 9일 밤에는 남편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에서 새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는데 이건 제 잘못이 너무 커요. 글쎄요, 저는 이 변명도 너무 거지 같은데 어쨌든 아내가 실종된 후에 저스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TV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요. 여러분, 제 아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 새 아이들도 있고 엄마 필요하잖아요. 또 뱃속에는 2달 된 아이도 있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때에는 그 대중들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인터뷰를 보면 감정이 동요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머지않아 제이미가 발견됩니다. 실종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1월 7일인데 오클라호마 시티 남동부의 비포장 자전거 도로의 외곽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발견 당시 제이미는 흰색 겨울 코트만 하나 걸친 상태였어요. 안에는 완전히 나체였고요. 코트를 벗겨내니까 등에는 무려 18개의 자상이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상당한 구타를 당했는지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요. 또 온몸에 총 29번이나 찔린 자국이 확인됩니다.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턱뼈도 부러져 있었어요. 또 당연히 뱃속의 아이도 사망한 상태였고요. 제이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바로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제이미가 실종 당일 만났던 그 고객들을 찾아내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이게 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예약된 고객만 3, 4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모두를 하나하나 찾아가 신문하는데 저마다의 알리바이가 있었죠. 심지어 나는 문의만 했을 뿐이다. 만난 적은 없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이들 중에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엇보다도 여전히 저스틴을 향한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수사 초기에 이 성매매 사실 숨기고 거짓말한 게 결정적인 이유기도 해요. 게다가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심스러운 게 좀 더 있더라고요. 사건 당일 그는 아내가 홀로 나간 사이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봤다고 했었죠. 근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핸드폰이 맥도날드와 가까운 기지국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아내 제이미가 3명의 아이들 데리고 가정보호소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스틴의 가정폭력을 버티다가 여기에 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스틴도 폭력을 인정해요. 근데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이게 나만 때린 거 아니다. 아내도 날 때렸다. 라면서 쌍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다른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저스틴 소환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죠.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거든요. 당신이 아내 제이미를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요, 이것만으론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스틴에게 살해 동기가 있을까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죽일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용의자는 남편뿐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초점이 다 그에게 맞춰졌고 결국 저스틴은 제이미 그리고 뱃속의 태아까지 이 2사람의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태아의 권리가 분만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해요. 반면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에 따르면 살해당한 이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2건의 각각의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미국 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스틴은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 제이미에 대한 부검이 진행돼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몸에서 제3자의 어떤 남성 정액이 검출된 겁니다. 그 주인공은 금세 밝혀졌는데 34살의 남성 조셉 씨요. 제이미가 실종된 그날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그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녀의 몸에서 조셉의 DNA가 나오는 건 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성관계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조셉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난 제이미랑 만난 적도 없다 라고 진술했었거든요. 자기는 그 은밀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해보긴 했지만 결국에 마음이 바뀌어서 만나진 않았대요. 이게 거짓말이란 게 들통난 겁니다. 잠시 조셉의 입장에서 좀 추정을 해보면 그는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때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레베카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조셉이란 사람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여자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날 밤 조셉은 저랑 있었어요 라고 알리바이를 입증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 레베카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셉이 사실 자기한테 이미 성매매했다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알리바이를 조작해달라고 애원했대요. 이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 기억하는 건 더 있었습니다. 제이미, 오늘의 피해자가 실종되고 다음 날 이 조셉 남자친구가 갑자기 트럭을 가져가더니 다 꼼꼼하게 세차하고 타이어 4개까지 몽땅 새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경찰이 그 트럭을 압수해 봤는데 이건 뭐 타이어뿐만 아니라 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체된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수상하죠. 어쨌든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왜 새 걸로 다 교체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셉의 전 여자친구들도 한 명씩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의미심장한 진술이 쏟아져요. 평소에 조셉이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강제로 임신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현재 여자친구 레베카도 임신 중이더라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게 됩니다. 사건 당일 조셉은 맥도날드 앞에서 제이미를 만납니다. 제이미가 조셉의 차로 옮겨 타요.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이미가 콘돔을 써야 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던 조셉이 완강히 거절했고 그리고 나서 제이미와 조셉 간의 말다툼, 그게 몸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 조셉의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추정입니다. 조셉 시어는 즉각 유력 용의자로 체포돼요. 한편 이렇게 진범이 등장하면서 남편 저스틴은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추후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 앞서 핸드폰 위치 추적이 맥도날드 쪽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순한 통신사 오류더라고요. 네, 저도 계속 이 남편을 의심했지만 일단 살인에 있어서는 무죄입니다. 이제 조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는 제이미와 또 뱃속의 태아, 이 2명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어요. 그런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셉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완전 굳게 입을 다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히 그날 밤 제이미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는데 하물며 그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무덤덤한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조셉의 침묵 속에 사건의 전말은 영원히 묻히게 됐죠. 동시에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제이미의 남편 저스틴. 아내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고 심지어 포주 역할을 한 그가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물론 아내와 합의해서 했다 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요. 물론 그는 직접적인 살인 혐의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다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스틴에게는 아내의 매춘을 부추기고 또 방조해서 아내와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돼요. 재판이 이어졌고 그에게는 집행유예 10년과 보호관찰 2년이 내려집니다. 그는 순순히 이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오늘 사건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저스틴의 어머니였어요. 사망한 제이미의 시어머니요. 티나라는 사람인데 티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이미요. 걔는 미혼모일 때부터 원래 그런 일 하던 애예요.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하러 길거리로 돌아간 거지 뭐. 아니 이게 지금 죽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다행인데 자기 아들은 또 감싸 안아요. 내 아들한테 죄가 있다면요. 걔가 그냥 제이미를 너무 사랑하고 그거 그 죄뿐 아닐까요? 이런 식인 거예요. 과연 지구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몸을 팔아서 생활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열받는 건 이 저스틴이란 사람이요. 아내가 지금 실종됐잖아요. TV 나와서 뭐 쳐울고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러더니 겨우 일주일 만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땐 아직 아내의 시신이 발견도 되기 전인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망 당일 제이미는 임신 7주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3, 4명의 고객을 상대해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 남자들 모두 남편이 직접 연결해줬고요. 재판에서 저스틴은 아내가 이제 7주 차고 홀몸이 아니라 그날도 보낼까 말까 망설였는데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자식들한테 선물 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딱 이번까지만 일시키고 그만할 예정이었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가 지금껏 들어본 변명 중에 가장 와닿지 않는 말이네요. 마음껏 여러분의 비난의 목소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